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팩토리 대표 김태형입니다. 본 세미나는 대덕특구 이노폴리스의 캠퍼스 스페이스X에서 발굴한 입주기업 예비 또 초기 창업팀의 AI 분야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까가 거의 핵심입니다. 또 스페이스X AI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딸의 이충희 대표님이 저랑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실 우리 창업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처음에 창업하면 인력도 많이 이런 차원에서 생산성이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그거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AI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저 뒤편에 보시면 또 여러 AI 툴을 사용해 볼 수 있게끔 다 구비를 하셔가지고 이에 또 쇼케이스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세미나만 듣고 가지 마시고 또 구경도 해보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도 이런 세미나 주제들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간 것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사뭇 다르다 하더라도 들어갔던 어떤 기법이나 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에 잘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가장 많이 바쁘시고 또 저희 또 AI 팩토리에서도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자주 뵀었어요. 많이 뵙고 오프라인에서는 아마 처음이상 두 번째 정도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애트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 뺏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발표 장표에 또 이렇게 발표 소개를 직접 해주실 거라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박찬성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는 제가 직접 하겠지만 어쨌든 소개받은 박찬성입니다. 예, 오늘 좀 가벼운 주제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부담 되긴 하는데요. 예, 일단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Automated Paper Review라고 적긴 했는데 여기 대전에 계신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리뷰라는 컨셉을 피어 리뷰잉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AI 분야의 그 논문들을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해할 어떻게 빨리 이렇게 소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한다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명을 정해가지고 한 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시작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원래 이제 AI하고 크게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AI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AI 근데 손을 대서 한 건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네트워크 쪽에 어떤 지능화, 도입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AI 에이전트를 해가지고 운영자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를 실제 물리 장비를 제어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으로 트랜슬레이션해서 내리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AI 쪽에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제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관련 있는 것들 밑에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이제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AI가 실제 유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보통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거하고 실제 내가 적용한 거하고 너무 괴리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약간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떠드는 거를 실제 유즈 케이스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POC 레벨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외적으로 이제 구글 디벨로퍼스 엑스퍼트라고 구글에서 공인한 네이밍 그렇습니까? 이제 구글 공인 뭐 개발자 그룹 이런 커뮤니티에서 소수의 그룹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아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아실 거예요.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펠로우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프라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 GPU 클러스터를 관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자 이제 그 기업명이 디스텍이 있는데 거기 엠베서더로도 활동을 해서 주로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나 뭐 나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럼 저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협업자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된 협업자를 찾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한 3, 4명 정도 좀 롱텀 협업자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일 외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성장이나 실제 업무나 이쪽으로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예,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디스커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인사이트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는데 인사이트라고 하면 이제 1번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지. 사실 이제 AI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구현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구현 방법론을 말씀드려도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내년 되면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의 AI가 등장을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개발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번이나 3번은 이제 어떤 결과물 뭐 구현 상세사항 이런 걸 적어 놓긴 했지만 4번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구현하면서 제가 크게 배웠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AI 쪽에서는 동향을 쫓아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AI가 원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산업에 많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AI 하시는 분들 진짜 AI 코어를 하시는 분들밖에 없었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AI는 이제 만인이 사용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I 코어를 다루지 않는 분들도 AI를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I가 전통적인 저희 엔지니어링이나 프로그래밍 방법론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트레디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무조건 일단 결정론적인 어떤 행동 방식을 따르는 예를 들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레지스터 값을 바꾸면 어떻게 행동이 바뀐다. 아니면 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API 스펙이나 뭐 작동 원리 이런 게 되게 룰 베이스로 잘 딱딱딱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주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걸 믿고 그냥 따라가면 뭐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은 사실 API 스페시피케이션만 보면 충분했고 만약 구현이 아주 완벽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뭐 빵꾸난 부분을 약간 보완하고 인풋하고 아웃풋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내가 익스펙테이션에 맞는. 그리고 많은 그 개발자분들이 사실 논문을 읽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하셨고 그냥 이러한 스펙의 API를 내가 가져다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했더라. 아니면 이 API에는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걸 썼더니 뭐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더라.
뭐 이런 걸 참고하는 블로그 포스트만 봐도 사실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도입된 프로그래밍은 그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것의 문제는 그 기본적으로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얘들이 제공을 하긴 하죠. 그 서비스형 LLM 같은 경우에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든지 다 API를 제공을 하지만 인풋하고 아웃풋이 예시로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없다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화형으로 그냥 쓰겠다 이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LLM이나 이런 거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겠다. 어떤 서비스에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디터미스틱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엄청나게 방대한 실험이 실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디터미스틱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보장돼 있는 그 값들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까지 뭐 인풋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정말 수백만 번의 뭐 그런 조합을 가지고 실험해서 어떤 트렌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 쪽은 익스페리멘테이션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아웃풋을 얻기까지 리파인먼트를 이터레이션을 수도 없이 많이 돌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 파인 튜닝 같은 것만 한다고 해도 몇 가지 모델만 한다고 해도 파인 튜닝 횟수를 거의 뭐 1000번, 2000번씩 가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파라미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한 다음에 결과물 뽑은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모델로 또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제너레이션 된 걸 또 따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튜토리얼들이 뭐 파인 튜닝 같은 경우도 되게 쉽습니다. 메모리도 얼마 안 듭니다. 하지만 사실 병렬로 수천 번의 그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그 중에서 내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가장 적합한 녀석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챗GPT API를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런 익스텐시브 익스페리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하셔도 되지만 어떤 내가 모델을 쓰고 싶다. 내가 직접 모델을 만드는 파인 튜닝 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완전히 상이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이메일을 다시 써줘라든지 뭐 많이 그 예시로 들어져 있는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예시가 아니고 내 비즈니스 모델에 딱 맞는 유즈 케이스에 적합한 걸 만든다고 할 때는 익스페리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반적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모델이 공개가 됐을 때 모델에 대한 페이퍼가 같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퍼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코딩이 가능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들도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테크니컬 리포트 정도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뭐 AI 도움을 받든 뭘 하든 간에 거의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도입해서 난 이거 만들었네 저거 만들었네 하는데 뭐 알겠는데 그걸 내가 쓸 수 있냐 없냐는 결국 이런 익스페리멘테이션 결과만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적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제 앞으로는 피어 리뷰 수준의 논문은 아니더라도 테크니컬 리포트 정도는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퍼를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페이퍼를 읽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AI 쪽에. 그 페이퍼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5년에 AI 인덱스 리포트를 보시면 2022년도거든요. 근데 탑 컨퍼런스를 보면 제가 추이를 보니까 거의 작년 대비 1.5배 이상 서브미션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25만 편이 퍼블리싱 된 거예요. 이거는 서브미션 된 게 아니고 퍼블리싱, 글로벌 25만 편이 퍼블리싱 된 거고, 오른쪽이 이제 최근 트렌드로 탑 컨퍼런스 5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10,000편씩은 서브미션이 된다는 거죠.
특정 컨퍼런스 10,000편을 내가 다 읽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몇 개를 모아서 다 읽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 중에서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 큐레이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저는 사실 논문을 잘 읽지는 못하는데 특히 AI 쪽에는 수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수학이 젬병인 저 같은 분들은 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퍼를 딱 열면 뭐 텍스트도 많이 있지만 이제 수학이나 수식이 나오고 테이블이 나오고 피규어가 나오죠. 그래서 수식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논문의 아이디어가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타당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한지는 적어도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 뭐 GPT를 이용하든 뭘 하든 이해를 해야 되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이해하기 난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블은 대부분 자기네께 낫다고 말하는 결과를 결국 자기 걸 이제 볼드로 바꾼 다음에 우리 게 최고, 약간 딥시크 논문 우리 게 최고, 제미나이도 우리 게 최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테이블은 이제 평가 지표인데 정확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가가 이제 방식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LM 자체가 범용적인 모델이 되다 보니까 뭐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일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워크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라운딩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고 코딩도 잘해야 되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내가 LLM을 어떻게 그걸 평가했으며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테이블의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SNS 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SNS에서 이렇게 떠드는 건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뭐 아주 딥하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극소수고 대부분 그냥 딱 가져와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챗GPT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뭐 런 분들의 심리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유명세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리뷰를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 딱 긍정적인 톤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는 긍정적인 것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논문을 직접 읽는 수밖에 없다. 근데 논문을 직접 읽어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이 오래 피규어 같은 경우도 이 피규어 한 개를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제 페이퍼를 읽을 시간이 아주 충분히 많다면 뭐 상관없죠. 이제 놀면서 기분 좋게 읽으면서 지식을 흡수하면 되는데 AI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바뀌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 거고 아니면 어떤 모델을 내가 갈아 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논문 한 편을 깊이 있게 이제 수시간 진짜 논문만 딱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딱 그것만 보는데 이제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편 보는데 그런데 이제 몇천 편을 본다. 스키밍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서비스라든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가져와서 내 서비스에다 넣어서 구동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그럴 때 하는 게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시잖아요.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맞출 수 있냐 없냐는 결국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걸 맞출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데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맞출 수 있냐 없냐는 결국 논문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직접 실험을 논문 레벨로 해서 판단을 하거나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저는 매일매일 쓰지만 않을 수 있지만 예, 뭐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패프트, 디퓨저 이런 라이브러리라든지 사용성은 되게 좋아요. 사용성 되게 좋고 안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모델을 갖다 쓸 거냐 이거는 논문을 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프트 같은 모델 라이브러리는 이제 파인 튜닝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파라미터 이피시언트하게, 메모리 이피시언트하게 하겠냐를 정해놓은 라이브러리인데 그 이피시언트하게 하는 그 방법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논문에 기반해서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읽어보면 또 자기께 다 좋다고 해요. 메모리 놀이가 좋고 우리가 파라미터 덜 쓰고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로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특정 그 하드웨어 그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하드웨어를 내가 쓰느냐 그리고 실제 성능 비교를 해보면 논문에 리포트된 거랑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셋업들을 다 이해해야지만 내가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어떤 오픈 모델을 가져다 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 엔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퍼런스 엔진은 VLLM 같은 게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논문에서 탄생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얘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 페이지드 어텐션. 그럼 기존에 쓰던 어텐션하고 뭐가 다르냐? 그냥 뭐 다 좋다는데 좋은 거지 하면 안 되고 요걸 했을 때 어차피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썼을 때 기존에 트랜스포머로 쓰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걸 쓰겠습니다라고 디시전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문을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NS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냥 나올 때마다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쫓아가고 앉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약간 각이 쓸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어디 자원이 많아진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스트랄도 나오고 제미나이도 나오고 젬마도 나오고 뭐 펜도 나오고 파이콘도 나오고 최근에는 뭐 나왔었죠? 딥식도 나오고 요즘에는 뭐 O1 모델을 따라해서 뭐 리즈닝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놈도 나오고 O1보다 더 좋다면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많은 그 소셜 미디어에 활동하시는 저를 포함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그죠? 벤치마크 성능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으로 믿을 만한 가치는 맞는데 평가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스 스코어가 이 정도 나왔다.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그거 뭐 알겠는데 이 매스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찾아가 보면 매스 데이터셋이라는 그 논문이 따로 있거든요. 가보면 이 매스 데이터셋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프로블럼을 주어지고 해결책을 내놓는 근데 해결책을 내놓는데 이 결과가 정확하게 이 레이텍 문법 상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지만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난 리저닝 잘하는 모델이다 해서 근데 네모 박스에 안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걔는 매스를 못한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데이터셋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스트럭션을 되게 잘 알아먹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매스를 다른 모델보다 월등히 확실히 더 잘하는 수치로 내가 이해할 수 있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벤치마크가 있고 이거 말고 더 많거든요. 이 각각이 도대체 무슨 데이터고 그리고 아마 인스트럭션도 그냥 나이브하게 프로블럼을 던져준 게 아니고 시스템 인스트럭션 다 따로따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줬고 아마 성능이 잘 나오는 방식으로 얘를 또 튜닝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이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파이썬 코드 잘 작성하는 것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 이거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프롬프트로 옛날에 나온 이밸류에이션 방법이라 가지고 프롬프트로 이렇게 그 닥스트링까지 포함된 파이썬 펑션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닥스트링 기반 그리고 펑션 네임하고 파라미터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함수를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된 함수를 유닛 테스트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로 그걸 통과시키는 그런 데이터 벤치마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LLM을 이렇게
텍스트 컴플리션 모델보다는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완성하는 모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다 이렇게 텍스트 컴플리션이 맞는데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션을 주잖아요, 저희가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줬느냐. 그러니까 모든 모델들이 다 우리는 똑같은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을 때려가지고 결과를 줬습니다 하면 약간 좀 신빙성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이 어차피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가져다가 정말 성능이 잘 나올 때까지 내가 프롬프트 튜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만 가지고 다른 모델보다 월등히 더 낫다 안 낫다 이걸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하여튼 빠삭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LLM이 워낙 범용적이고 이걸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약간 검증되지 않았지만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맹목적으로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논문을 직접 읽어봐야 된다. 그럼 왜 제가 오토메이티드 페이퍼 리뷰어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거하고 좀 상이하긴 한데 사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그 모든 논문의 리뷰를 AI가 만들어줘라는 느낌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AI 에이전트 시대다 해가지고 전 자동화 하긴 하는데 전 자동화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평가를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이게 결국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는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말은 돼야 돼요. 말은 돼야 한다는 건 직접 읽은 다음에 AI가 내뱉은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매스매틱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채워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그냥. 근데 이걸 사실 발표까지 할 내용은 아닌데 생각보다 커뮤니티 반응이 좋아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 약간 그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AI 에이전트라는 이 패러다임은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AI 에이전트 현재 2025년에 저희가 말하는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약간 오토노머스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디시전하고 모든 걸 다 AI가 하는 거죠. 사람의 개입이 제로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그거를 AI 에이전트로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풀 수 있으면 자동화로 풀 수 있으면 그것도 AI 에이전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실제 뭐 튜토리얼도 많고 코드 베이스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I를 약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제 프로덕트화해서 뭐 회사들은 만약에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라는 쪽에 공개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GitHub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스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GitHub 내에서는 한 700개, 670개, 뭐 700개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 탑 원인 리파지토리가 13만 개인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딘, 제가 동경하는 제프딘께서도 하여튼 뭐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레코멘데이션도 해주고. 그래서 뭐 대충 어떻게 뭘 만들었는지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논문 리뷰를 해가지고 블로그화하는 것을 만들었다. 사실 뭐 별거 없죠. 그래서 뭐 대충 생긴 거는 두 가지 유스 케이스를 제가 적용을 했는데 허긴 페이스 쪽에서 그 AI 페이퍼를 큐레이션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잘 큐레이션 해주는지 많이 레코그니션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 리스트 되는 것을 자동화 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계속 블로그가 지금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 돼서 리뷰 컨텐츠가 갱신되는 것을 한 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특정 컨퍼런스의 논문들의 리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블로그화해서
논문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구현상 차이점은 요거는 매일매일 많아야 한 40건 정도의 논문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컨퍼런스다 보니까 한 번에 한 4,000편 정도의 논문을 블로그로 컨버팅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조금 기술적인 어프로치가 약간 다릅니다. 그걸 처리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대충은 별건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채팅도 할 수 있고요. 허깅 페이스 쪽에도 논문을 하고 있고, 아니면 특정 컨퍼런스 프로시딩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픈 리뷰 쪽에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하고, 서머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을 볼드체로 바꿔준다든지, 그 약간 좀 장점 이런 건데,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가 작년에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키 테이크어웨이라든지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아니면 그리고 개인적인 건데 약간 텍스트를 쭉 읽기보다는 딱 논문을 딱 펼치면 키 아이디어를 본 다음에 일단 비주얼한 인포메이션 위주로 저는 정보를 습득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비주얼에 일단 대부분 걔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왜냐면 논문 제출하면 페이지 수가 되게 제한적인데 거기에 비주얼한 게 넣으면 이만큼 차지하는데 거기에 유의미한 정보가 안 담겨 있으면 걔네들이 상당히 슬플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적용됐다 뭐 이런 거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풀페이퍼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섹션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있지? 요거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 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태깅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태깅도 이제 다 LLM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무슨 연구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쌓여있네 볼 수 있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지네. 노트북 LM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테크놀로지 만들었기 때문에 노트북 LM하고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팟캐스트로 작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크게 관심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인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여기 사실. 제가 인사이트 드리고 싶었던 거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피드백 받은 거 하고 구현하면서 이렇게 구현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배운 교훈 이런 걸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무일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작동되도록 만든다. 요게 디자인 프린시플 넘버 원입니다. 일단 작동되도록 만든다. 뭐 복잡한 건 필요 없고요. 일단 각종 기술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한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니멀 코스트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쓸 때도 있고요. 서비스를 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주로 제가 나중에 이제 LLM 이걸 사용하는데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걸 최대한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LLM 나중에 이제 뭐 교훈 쪽에 나오긴 하는데 그 LLM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하고 이제 결과물을 내뱉는데 여러 번 채팅형으로 핑퐁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시스템이 인테그레이션 된 경우에는 길게 인스트럭션을 적은 다음에 결과물 파싱해가지고 시스템이 적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핑퐁이 안 되니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생성해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인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 번에 한 정보만 뽑는 게 최대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약해줘. 요약된 녀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이라이팅 해줘. 아니면 뭐 이미지 던진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줘. 그리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목록을 뽑아줘. 그다음에 목록 하나하나마다 이거의 디테일한 내용을 채워줘.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최대한 많이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를 결국에는 뭔가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오픈소스 쪽을 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져가서 썼을 때 자기가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소스를 콜렉션 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고 팟캐스트 생성하고 블로그화 한다. 좀 간단하죠. 아카이브나 오픈 리뷰 쪽에서 가져와서, 근데 이제 미니멀한 코스트를 제가 지향하기 때문에 HTML로 팔싱할 수 있으면 HTML로 하고요. HTML로 팔싱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PDF를 가져와서 PDF 문서를 파싱하는 AI 모델을 따로 돌려가지고 파싱해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합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로 피스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걸 스티칭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extraction information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PDF 같은 경우는 그 다큐멘트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LLM으로 만든 다음에 그 스크립트 기반으로 TTS 모델을 거쳐서 보이스를 신테사이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블로그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계속 풀어야 될 문제긴 한데, 논문을 큐레이션을 이제 누가 해주냐, 요건 이제 좀 문제가 아직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이 던져주는 리스트를 내가 읽는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정말 나의 목적에 맞는 걸 큐레이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래에 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방향성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데일리 페이퍼 기반으로 작동을 하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현재는 뉴립스라든지 이런 탑티어 컨퍼런스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이제 블로그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겟을 나눠놓고, 두 가지 타겟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페이퍼가 맨날 나오는 거, 하나의 배치 데이터로 한 4,000개, 5,000개씩 나오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타겟을 나눠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은,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편 정도의 논문이 매일매일 큐레이션 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익스페리멘탈하게 HTML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서 일반적인 크롤링 기법을 써가지고 비주얼 인포메이션 뽑아내고, 아니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뜯어와가지고, 근데 그 테이블이 다 HTML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블로그 하면 잘 디스플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마크다운 변환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이걸 매일매일 자동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GitHub 액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써보셨죠? GitHub 액션. 그래서 이건 크론 잡 돌려가지고 매일매일 몇 시에 논문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올라와 있으면 그걸 스크래핑 해가지고 이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쭉 돌려가지고 논문이 나오면 블로그로 퍼블리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파필러그 컨퍼런스는 현재까지 뉴립스 2024 이 버전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논문이 이런 식으로 폴리싱은 안 됩니다. HTML 형태로는 제공이 안 되고 있고, PDF 형태로만 오픈 리뷰, 피어 리뷰된 그 코멘트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DF 파싱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이 목록이라는 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얘는 풀리 오토메이션이고 얘 같은 경우는 세미 오토메이션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싱도 서비스를 안 사용하면 결국 GPU를 써야 되니까 GPU 딸린 워크스테이션에다가 작업을 분산 처리해가지고 슬롯을 다 할당해가지고 만들도록 해놨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타겟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제메나이 모델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를 많이 쓰고 사실 저도 GPT는 연구할 때도 많이 쓰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 모델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초기에 나왔을 땐 제미나이 모델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실 것이고, 근데 현 시점으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유스 케이스를 만족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쓰고 있는 편이고요. 제가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무료라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POC 레벨 프로젝트는 무료로 이걸로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작긴 한데 대부분 많이 쓰시는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는 뭐죠? 1,500건인가? 하여튼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뭐 내가 뭘 예를 들어서 합성 데이터셋을 만들겠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된 레벨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호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1,000건, 2,000건 해도 거의 비용 발생이 안 한다고 볼 수 있고 모델 종류를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전부 다 무료 티어가 존재를 하고 이 모델을 분류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작업은 얘한테 약간 좀 덜 복잡한 건 얘한테 약간 그냥 확인 용도로 저희 이걸 쓰거든요. 더블 체킹한 용도로 이걸 써요. 이건 거의 완전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제미나이 모델을 한번 써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델을 나눠서 이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GPU가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다큐멘트 파싱 하는데 전 업스테이지에서 다큐멘트 파스라는 걸 썼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문건 파싱 하는데 0.1불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0편인데 한 편당 보통 논문이 3, 40페이지 정도 된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스트 에포트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제미나이 1.0 프로 요 모델 가지고 다큐멘트 파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베스트 에포트 치고는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던져놓고 여기서 그래서 피규어를 내가 뽑아줘 하면 그 피규어에 대한 코디네이트 좌표를 뽑아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크라핑 해보면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잘 뽑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 1.5%를 썼고요. 그리고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생성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썼고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는 더블 체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베스트 에포트로 내가 피규어를 뽑아냈는데 이 피규어가 진짜 이 논문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도 어차피 비주얼 인포메이션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더블 체킹. 아니면 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 뭐 강조를 해라든지 이런 일은 되게 잘해요. 그라운딩 쪽으로 구글이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헐루시네이션을 발생하지 않고 뭔가 변형하는 약간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한 거죠. 전 사실 이제 논문 리뷰다 보니까 팩트 그라운딩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성능이 최근에 발표됐던 플래시 제미나이 2.0 모델 대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플래시 모델 자체가. 그 1.5 플래시 모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모델만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작업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비용 절감 효과나 그 API 호출되는 속도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조합해서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실험을 해봐서 결론에 도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PDF를 던져가지고 약간 이런 거 그냥 요즘 다 제공하죠. 뭐 프롬프트 캐싱이라든지 구글에서는 이제 파일 레벨로도 캐싱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 한 개를 캐싱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뽑아낸 다음에 올려놓은 캐싱 렉을 지우는 컨텍스트 매니저를 만들었고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거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HTML 기반으로 태그 기반으로 뽑아내는 거 1번. 그 다음에 다큐멘트 파스는 이제 비싸니까 이 성능이 되게 좋아요. 성능은 좋은데 비싸서 많이 쓰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개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월급으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거 중국에서 만든 데이터 랩스인가 하여튼 거기서 만든 마이너 유라는 PDF 툴킷이라는 오픈소스 모델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게 상당히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하고 뭐 근데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다큐멘트 파스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나 이거 전부 다 GPU도 없다. HTML 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다. 돈도 없다. 하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베스트 포스트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충 보시면 제마이 1.5%로 파싱해 보면 이게 논문 원본이고요. 논문이고 여기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뽑아줘 하면 요거 좌표해가지고 요만큼 딱 잘라내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좀 포함하긴 했지만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는 좌표를 뽑아줬고 대부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2.0 모델이 발표되면서 보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화된 모델들도 이제 하나의 법용 모델로 다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상용화 목적의 뭔가를 만들 때는 특화된 모델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현 시점까지는 업스테이지 다큐멘트 파스 같은 경우는 이들 평가지표를 많이 공개는 안 해놔서 근데 써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얘들 약간 조금씩 할루시네이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사람 이미지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 이미지 피규어를 파싱해줘 해주면 그 사람 이미지를 파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AI 모델이고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된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추론하기 때문에 100%라는 보장은 없죠. 그런 건 좀 써보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중간에 이게 마이너 유라는 건데 이 프로젝트 상에서는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뽑아낸다라는 관점에서 볼 땐 거의 오차 없이 100% 정확하게 다 뽑아줬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문서에 이렇게 들여쓰기라든지 문단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저희 한글 쓰면 들여쓰기가 몇 단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하이라키칼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원하시면 업스테이지 걸 쓰시는 게 맞고요. 한글도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뽑는 것만 한다. 이런 거라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생성. 근데 이제 팟캐스트가 작년부터 하여튼 많이 떴죠. 왜 떴냐 하면 이제 그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관심을 받은 이유는 생성된 팟캐스트가 너무 리얼리스틱하기 때문에 생성을 들어보면 이거 진짜 사람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AI가 시리처럼 말을 하는 건지 하여튼 근데 그 사람처럼 진짜 말을 하거든요. 아마 다 써보셨죠 여기는? 다 써보시면 다 무료라 써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팟캐스트 생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진행을 가로막고 들어가서 이거 궁금해 하면 진행자가 그거 많이 말해준 다음에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뭐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 팟캐스트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하면서도. 왜냐하면 텍스트 읽는 거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빠르게 그냥 좀 컨슈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노트북 LM에 쓰이고 있는 이 보이스 신테시스 기능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디자인 프린시플 넘버 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멀 코스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약간 좀 시장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그 노트북 LM에 사용되는 TTS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상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대충 그 팟캐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니까 텍스트가 긴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그 약 6분에서 7분 되는 팟캐스트 요 정도는 캐릭터가 한 8,0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A4 용지 한 장 좀 넘는 수준. 그렇게 치면 그 가격을 보면 매달 100만 개의 캐릭터까지 보이스 만드는 게 무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달 100개의 에피소드가 무료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거의 매달인가 하여튼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돈도 안 들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걸 뭐 도입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 말고 11랩스라든지 오픈소스 모델도 있는데 아직까지 보이스 신테시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모델 중에선 상용화로 쓸만한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들 있어서 써보면 걔들이 제시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작동을 하는데 다양한 목소리 톤이나 어조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안정적으로 쓸만한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랩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거기는 좀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노트북 LM을 써보시고 내가 이 뭔가 음성 대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하면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팅 스크립트 만드는 게 처음에 좀 애먹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LLM한테 제가 뭘 질문을 던지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던지면 5분짜리 만들어줘. 그러면 5분짜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없고 뭔가 대화를 빨리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제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약간 팁 같은 건데 채팅 형식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컨텍스트를 딱 던진 다음에 전체 컨버세이션의 한 뭐 3분의 1 반만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한 다음에 저희들 채팅하듯이 그럼 그 다음 거를 그 다음 만들어줘. 또 다음 거 만들어줘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증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API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좀 유용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포스트는 뭐 사실 뭐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는데 기터 페이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기터 페이지를 고른 이유는 일단 메인터넌스가 전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스태틱한 페이지를 올릴 수 있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기터 페이지에서요. 그래서 트래픽을 아주 소량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소량만 허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몇 기가바이트를 올려놓으면 이걸 몇 번만 해도 이게 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특정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나 팟캐스트 같은 경우 것만 따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 다음에 레퍼런스 땡겨가지고 작동되도록 만들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밑에 그 블로그 포스트 만드는 엔진은 이제 휴고 기반으로 만들고 제일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것 중에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휴고 엔진을 썼고요. 그 트래픽 리밋이 하여튼 100기가 월 100기가면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 한 개당 용량이 거의 한 5메가, 6메가 이 정도 되는데 논문 한 편에 20페이지니까 풀페이퍼 이미지를 다 만들어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용량이 뭐 수십 메가, 수백 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 계속 쌓이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의 무료입니다. 이것도 사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기에는 그 일단 10기가가 무료긴 한데 그 추가되는 비용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그레스 비용을 받고 있어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그레스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돈이 거의 안 든다. 이런 옵션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유스지 같은 경우는 이걸 굳이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 그리고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인데 뭐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블로그 포스트를 이렇게 스트럭처링 했지만 그보다도 효율적인 디자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약간 플레이그라운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I 에이전트를 여기 도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고 아카이브 논문, 오픈 리뷰 논문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업스테이지 작동할 수 있고 마이너 유로 작동할 수 있고 HTML이 있는 경우만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올해 할 일을 약간 이거 만들고 나니까 사실 일을 더 만들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 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외 쪽에. 국내 분들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비스에 뭐 논문 자동으로 리뷰해주는 뭐 그런 걸 넣고 싶다. 같이 협업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 인도 쪽 기업인데 걔들도 뭐 검색 LLM 기반 검색을 하는데 뭐 어떤 특정 논문을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주는 걸 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그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피드백을 받고 잘 몰랐던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게 그 한두 개일 때는 되게 멋진데, 이게 자동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수천 개가 쌓이면 동일한 양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루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를 만든다. 팟캐스트 대화 생성 방식에 베리에이션을 줘야 돼요. 아니면 뭐 블로그 포스팅도 약간 뭐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게 훨씬 사람다운 느낌이 들어서 지루함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반영된 거예요. AI를 통해서 뭔가 만드시는데 그 사용자 계층 수가 상당히 다양하고, 한 경우라면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링하다. 보링하면 일단 안 클릭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태그 익스트랙션,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LLM이 생성을 했는데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색할지. 어제 태그 생성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논문을 쓴 기관을 내가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떨 때 내가 뭐 UC 버클리, 어떨 때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풀네임을 적을 때도 있고 뭐 줄여서 적을 때도 있고, 약간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이거 리스트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태그가 너무 이상하게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토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좀 일관성 있게 만드는 뭔가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신테시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 모델은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영어 모델은 일단 실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오픈소스 모델로 적용해서 풀리 오픈소스 기반에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요게 이제 주요 올해 업데이트될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죠? 풀리 오토노머스 하게 할 수 있냐, 이건 이제 연구 주제로 여기 적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개인적으로 AI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요즘 말하는 패러다임의 AI 에이전트는 인스트럭션을 받으면 결과를 내고 평가를 하고, 평가했는데 결과가 유저가 때린 거하고 좀 뭔가 다르다. 스스로 리파인먼트하고 그 계속 이터레이션 돌다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풀리 오토노머스한 게 요즘 AI 에이전트의 트렌드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용도로 만든 건데, 블로그 포스트 하는 것보다는 다른 타깃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노션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에 타깃을 바꾸는 그런 것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본 것인데,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약간 들을 때는 게 마법 같은 단어처럼 좀 들리거든요. 자동화 했어요. 자동화 오케이. 어떻게 AI 써서. 근데 이제 디테일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이런 어, 단순하지만 프랙티컬한 유즈 케이스들을 공개한 사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AI 모델을 시도해보는 것까지는 다들 많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실제 유용한 뭔가를 만드는 것까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센셜하게 그 목표를 지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보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AI가 필요 없는데도 AI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룰 베이스를 작동하면 그게 제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AI를 써야 되는 상황, 안 써야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항상 중요하다. 이건 전 항상 생각하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이거는 그냥 제 아까 디자인 프린시플, 오픈소스가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컨트리뷰션을 좋아하지만, 서비스 개발 입장에서 보면 오픈소스 나중에 도입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제가 이제 스타트업도 한 몇 군데 이렇게 멘토링을 매니지 하고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뭐 가져와 쓰신다 어쩐다 하는데, 일단은 뭐 클라우드 되게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되고 나면 그걸 한 개씩 걷어내서 여러분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오픈소스 모델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프린시플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모델을 제가 홍보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하게 잘 쓰고 있고요. 아주 베이직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논문을 쓰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챗 GPT나 뭐 제미나이나 프로드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복잡한 리즈닝이 많이 필요한 베스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O1 모델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 없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 질문이랄 네, 말씀은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 그냥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거의 여럿이 한 팀이 6개월, 1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를 거의 뭐 혼자서 두세 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정말 경이롭다.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든지 아니면 만들게 된 계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좀 확장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GPU 하드웨어는 혹시 쓰셨는지, 혹시 쓰셨다면 어떤 걸 쓰셨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GPU는 아까 마이너 U PDF 익스트루션 하는 데는 썼고요. 그 나머지는 안 썼고 거기에 썼던 워크스테이션은 그 HP에서 만든 G8 퓨리인가 하여튼 그거 A다 48기가인 48기가 RTX 6000 요거 4장 꼽힌 걸 썼고요. 그래서 병렬화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4개를 쪼개가지고 각각 GPU에 할당을 해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GPU 한 개를 여러 개로 병렬 처리하면 어차피 GPU하고 CPU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이게 분리해서 할당 최대한 메모리를 많이 빼먹을 수 있는 형태로 썼고요. 파이프라인은 만들 때는 안 어렵고 만들고 나서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작은 단위로 다 쪼개놓는 게 좋고 다 쪼개놓는데 프로그래밍 상에서 쪼개놓은 게 아니고 그 쪼개놓은 것들이 각각 인터미디어트한 아티팩트를 뱉어내도록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걸 떼낸 다음에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다른 스텝을 쉽게 추가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도 만들면서는 몰랐는데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하고 고민하셨던 거, 그런 것 얘기를 잘 들었는데, 실제로 논문을 리뷰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샘플 하나만 갖고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그 포맷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리뷰 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게 전부 다인데 그래서 두 가지 유즈 케이스고요. 그래서 요게 허깅 페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데일리하게 이게 허깅 페이스에서 뿌려주는 거를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곳이고 옆에가 뉴립스 대상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약간 두 개 차이점은 이제 HTML로 뽑아내면 이런 테이블 정보가 마크다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 텍스트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PDF에서 이제 엑스트랙션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전부 다 비주얼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드릴 게 서머라이제이션 하고 키 테이크어웨이 하고 이게 제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스트럭처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알아야겠고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세 줄로 요약되는 걸 한번 읽어봐서 매칭이 되는지 보고 근데 너무 이거 뭐
다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이게 왜 이 분야에서 왜 좋은가, 뭐가 문제냐, 뭘 무슨 문제를 풀려고 했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 위주로 이렇게 쭉 적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비주얼 인포메이션 전부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알고 싶은 뭐 인사이트 뭐 이런 거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였지? 이 프로젝트는 여기 주소는 딥 대시 다이버 페이퍼 리뷰어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사용 방법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막 디자인을 만약 바꾸고 싶으시다 이러면 그 템플릿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쓰였던 게 이제 허깅 페이스 그 데일리 페이퍼고 두 번째가 이제 뉴립스 대상으로 만든 건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프론트 매터 같은 경우는 야물 그 포맷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봐야 되지? 그냥 약간 외계어처럼 적혀 있는데 이게 진짜 템플릿으로 그냥 주입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약간 이런 문법은 그냥 보시면 알 거야. 아마 그냥 로우하게 이걸 넣어라. 왜냐면 이 진짜 템플릿에서 이 꺽쇠 가로 두 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if 문이라든지 폼을 다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만 그냥 수정하시면 그 다음은 이거 쓰시는 방법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쓰시는 방법은 여기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AI 페이퍼 리뷰어라는 여기가 실제 아까 그 요거를 호스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땡겨 와가지고 클론 받으셔가지고 여기 컨텐츠 내용을 다 지우신 다음에 여러분의 내용을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고 서버 이렇게 명령 때리면 로컬에서 바로 작동을 하고 기터 페이지에 올리고 싶으시면 기터 페이지 일반적인 이게 안 뜨는구나. 로그인 해야 뜨는데 세팅에 그 기터 페이지 세팅하는 그 옵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신 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하여튼 여기 이런 주소라든지 이런 것만 살짝 바꿔주면 작동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뭐 포함시킬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노션 쪽으로 지금은 이제 큐레이션 됐는데 이제 내가 어떤 PDF 파일 누구한테 다운받았을 때 그거를 내 노션 쪽으로 보낸다. 요약된 거를 뭐 그런 걸 좀 생각 중이어 가지고 아마 이번 달에 그건 작업이 끝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템플릿이나 뭐 디자인 잘하시는 분 계시면 컨트리뷰션 해주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디자인이 제일 어려워서 근데 블로그 보니까 디자인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뒷 배경하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드신 것 같고 저 옆에 블로그 디자인이 네, 제가 봤을 때 정말 깔끔한 것 같고 코딩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디자인 9시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다 이렇게 방해된 것 같고 아마 이게 확 안 와닿는 이유가 아마 제가 팟캐스트를 못 들어봐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틀어볼까요? 이렇게 좀 설정도 한번 바꿔보고 여기 소리 네, 그거 누르시고 소리를 이 노트북 소리로 네 스피커로 하시고 마이크로 하면 됩니다. Diving deep into the wild world of 3D Gaussian splatting, a technique that's revolutionizing how we create and interact with 3D images. It's like magic, but it's actually math. Sounds exciting. I've heard whispers about it, but I'm not quite sure what it entails. Can you give us a simple explanation? Absolutely. Imagine 이걸 기반으로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바꿔주는 네 한국어로 나왔으면 더 와닿았을 텐데 그죠? 네 근데 이거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네 모델만 찾으면 네. 또 질문 마지막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저쪽 그 웹 서비스 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그 그래디오를 쓰면은 허깅 스페이스를 바로 연동이 될 텐데 저기 혹시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라디오를 많이 쓰시죠. 근데 그라디오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디어 검증하는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노가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노가다를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그라디오 컴포넌트가 디스플레이 된 상황에서 이 구글 뭐죠? 크롬에 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CSS하고 HTML 그 태그랑 다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스타일시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방법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라디오는 기본적으로 트래픽 컨트롤이나 이런 쪽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빌트인된 솔루션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개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어떤 아웃풋을 내놓는다 이걸 실험하기는 괜찮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디자인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안 쓰는 편입니다. 네, 이 말을 믿으셔도 좋은 게 제가 봤을 때 그라디오를 커스터마이징을 아마 해본 사람 중에 국내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허그페이스 쪽에서 채팅 쪽에 스타일 시트까지 다 바꿔가면서 아마 그죠? 한동안 그러셨던 예, 걸로 그 제가 기억을 예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그라디오 팀하고 막 맞아요. 뭐 이거 왜 안 되냐고. 근데 또 뭐 웹 서비스 하면 또 서비스에 의한 정령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마치고 이렇게 기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정말 뭐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또 그냥 세미나로 마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꼭 들어가셔서 스타 한번 누르시고 소스 코드 보기 싫다 하더라도 스타 한번 누르시고 스타가 중요하니까 또 소스 코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X 세미나 마치도록 하고 또 이후에 또 좋은 세미나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에이전틱 AI가 스페이스X의 후원으로 그 주관으로 또 지원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시작할 때 5분 컷으로 다 마감이 됐어요.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20명이 오픈되니까 그때 아마 참가하실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일 저녁에는 제가 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틱 어시웍스에 대한 개념으로 또 세미나 하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 마치도록 하고 오늘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